일 말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경계 구분이 굉장히 약해요. 아니요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 거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상처를 입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상대방은 그냥 작은 땅콩 하나 나한테 던졌는데 나한테 올 땐 이따만한 칼이 돼가지고 내 가슴을 푹 찔러버리는 거죠. 그거를 칼로 만드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던 거예요. 일단 정말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사람에게 더 많이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요새 일들이 힘든 일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일터에서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 말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요, 첫 번째 특징이 뭐 판단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고 타인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다가도 옆에 있는 직장 상사나 주변에 있는 동료의 기분을 먼저 살펴요. 그래서 그분들이 표정이 조금이라도 변하거나 감정이 변하는 것 같으면 나도 감정이 흔들리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의 주도권이, 심지어 내 감정의 주도권이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그런 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그런 거고요. 이런 마음의 상처는 더 깊고 더 오래 갑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내 감정을 옆 사람들한테, 내 동료들한테 이해시켜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왜 힘든지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내 감정이 오해받을까 봐. 그러니까 오해 안 받으려고 또 갈등이 내끼고 그러면 감정을 또 숨겨요. 감정을 표현 안 해. 그래 놓고는 안에는 이제 화병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남한테 이해받지 못하면 상처가 2배로 되거든요. 또 이런 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관계에서 경계 구분이 굉장히 약해요. 경계 구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선을 긋는 건데, 저는 비교적 잘하는 편이에요. 못하는 거 해주겠다고 얘기했다 나중에 책임 어떻게 지려고. 이런 분들은 아니요라는 말을 잘 못해요. 부탁을 거절하면 나를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상대방 중에 또 그런 거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오게 허용을 합니다. 나 이거 하려면 앞으로 일주일 내내 밤을 새야 되는데도 오케이 해놓고 진짜 밤새고 힘들어 죽겠어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정말 힘들지 않아? 라고 옆 사람이 물어보는데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선을 자꾸 넘어서면 자기가 자꾸 힘들어하면서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요. 이건 착한 게 아니고 경계선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요, 이런 분들은 옛날에 상처를 입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비난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직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투가 조금만 달라도 또 그때처럼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약간만 너 정말 이거 못하는구나 그러면 그때처럼 완전히 무시당해서 여기서 밀려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엄마한테 버림받았던 것처럼. 실제 내가 입는 상처보다 해석을 더 크게 해버리기 때문에 상처가 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지로 얘기하면 상대방은 그냥 작은 땅콩 하나 나한테 던졌는데 나한테 올 땐 이따만한 칼이 돼가지고 내 가슴을 푹 찔러버리는 거죠. 그거를 칼로 만드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땅콩 하나 던졌는데, 왜 그런 농담 있잖아요. 내가 무심코 버린 작은 돌멩이 하나가 길가의 청개구리한테는 엄청난 자연재해라고. 자연재해는 내가 만든 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알고 보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왜 굳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걸까요? 일단 정말 좋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좋은 측면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측면도 있을 뿐이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착하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인정받는다는 이 경험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거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착하고 선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혼자 집에 가면서 투덜대고 굉장히 서운해하고 짜증이 있더라고요. 내면적으로는 공허하고 심지어는 공격적인 면도 있는 거죠. 근데 밖으로는 이 홍보용 이미지를 따로 장착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이런 분들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자기 확신감이 떨어져서 남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내가 좀 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종류인데,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한테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게 인간관계에서 나한테 선빵을 놓는다 그러잖아요. 우위를 점령하는 거예요. 일단 친절을 딱 보여주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해주고 나서 나중에 자기 필요할 때 뭔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게 감정적인 걸 수도 있고 경제적인 걸 수도 있어요. 네 번째 특징은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타고나기를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경우가 많아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맨날 부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컸다든지 해서 갈등의 갈자만 느껴져도 거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직장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 아예 그냥 내가 다 해버리고 마는 거죠. 다섯 번째 특징은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두워. 우울하고 음울하고 공격적이고 사람들에 대한 분노심도 많은데 그걸 드러내기 싫은 거죠. 내 19살 돼서 만난 대학 친구들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저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1학년, 2학년 끝날 때쯤 돼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좀 친해지고 나니까 가면을 벗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내면의 질투심 또는 분노심 또는 나에 대한 시기심 이런 것들을 감추고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과잉 보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친절하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 바본가요? 그거 다 눈치채잖아요. 과도하게 그런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또 자꾸 눈치채니까 불편해지죠. 일찍 눈치채는 예민한 사람들은 또 그런 친구들을 조금 멀리하게도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피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부터 저는 별로 안 친한데 좀 처음부터 과하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제가 다 도와드리겠어요. 우리 진작에 만났으면 너무 좋은 친구가 됐을 텐데. 이런 사람 저는 경계선을 먼저 칩니다. 두 번째는 갈등을 좀 피하는 사람. 싫으면 좀 싫다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좋거든요. 자기 이건 못한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다 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다 좋다는 사람. 근데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해요.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요, 몇 번 만나다 보면 좋은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말로는 다 하겠다 그랬는데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요. 행동이 조금씩 달라. 예를 들어서 그거죠. 이거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씩 늦어져. 어쩔 때는 막 2주일 이상 늦어져요. 그리고 공손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그 행동적인 책임감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나만의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 개인 간의 거리가 있는데 그 경계를 자꾸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와서 내 얼굴에 침 튀길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말고도 왜 뭐 주말에 자꾸 연락을 한다든지 밤 11시 반에 뭐 자기 집에 가면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요일 날 뭐 오후 3시에 만나자 그러든지 이렇게 시간이나 돈 이런 것들에서 내 의견을 별로 안 물어보고 자꾸 훅 치고 들어오는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다섯 번째 특징은요. 나한테 자꾸 주변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누구 알지? 걔가 말이야. 그 얼마 전에 심야식당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거기도 그 나오는 출연진 중에 나중에 횡령해서 도망가는 부장으로 나오는 분들이 만날 때마다 누구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부드럽고 친절해 보이지만 마음 안엔 딴 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경계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몇 번은 만났는데 친절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한테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친절한 건 알겠는데 뭐 왠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직접 만났던 사람 중에 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착각했던 경험 있을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 여기서 하면 또 이게 난가보다 하고 또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 만난 거죠. 이분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되게 깊구나. 내가 신경 안 썼던 것도 미리 신경 쓰고 만나면 항상 미소 짓고 아이고 교수님 힘드실 텐데 요건 제가 챙기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한 단계 더 과하게 배려하고 물론 왜 비즈니스 무슨 처세술 책자 보면 상대방이 원하는 친절보다 조금 더 하면은 뭐 대접받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서도 그 사람은 괜찮대.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좀 열리고 그랬는데 점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선을 긋고 있는 개인 간의 경계를 자꾸 넘어오려고 그러고 자꾸 개인 시간에 자꾸 메시지를 하고 사소한 부탁들. 근데 그때 느낌이 그 미묘하게 뭔가 감정적으로 빚진 거를 갚으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왠지 내 얘기를 남들한테 하고 있는 것 같은. 왜냐하면 나 만났을 때 남 얘기를 나한테 했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교훈. 지금은 그분 안 만나고 있진 않아요. 만나고는 있는데 나이 먹어서 가까이 오는 사람은 좋은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더라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미 알아챘을 텐데 그런 사람을 좀 피하기 어려운 관계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문제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그만두지 못하는 내 직장의 동료거나 상사일 수도 있으니까. 뭐 대부 영화에 나오는 식으로 얘기해야죠. 뭐 대부 영화에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적은 더 가까이 해라. 뭐 이런 얘기가 그 대부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방금 하신 질문의 정답은요. 멀리 할 수 있으면 멀리 하지만 멀리 할 수 없으면 너무 가까이 두지는 말아라. 무슨 얘기냐? 멀리 할 수 없다면 가까이는 두되 너무 가까이는 두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리적인 거리두기 기법이에요. 이모셔널 바운더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말은 공손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못하겠는 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거절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는요. 설명 길게 하시지 마세요. 심플하게 설명하시고 거기에 내 감정을 너무 싣지 마세요. 상대방은 내가 과하게 좋아해주고 과하게 친절하는 걸 바랄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을 과하게 섞진 마세요. 그냥 부드럽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집안 얘기, 내 성격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순간 틈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그러다 보면 섭섭해하고 분노를 나한테 표현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섭섭함과 분노는 이해는 하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건 나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를 나 스스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 입을 필요는 없고요. 세 번째, 상대의 부탁은요. 내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돈 1,000만 원만 해줘. 없는 돈 빌려서 1,000만 원만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렇지만 뭐 1,000만 원은 못 해주고 어차피 안 갚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 돈 1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거까지만 하시는 겁니다. 심리적인 부탁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물리적인 적정거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그렇게 먹어도 너무 자주 보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처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면 의사소통 안 하고 문자나 메시지로 의사소통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랑 작가님도 우리 문자로 많이 하잖아. 그리고 회의도 1대1 회의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요. 1대3, 1대4 뭐 이런 여러 명하고 하는 회의를 하시고 회의할 때 개인 잡담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칠하려고 형 동생 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요새 유행하던 드라마 김 부장님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 직장 상사들인데 형 동생 하시더라고요. 형 동생 하려고 직장 생활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개인 잡담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 상황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1명 정도는 이걸 safe friends, 안전한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전한 친구를 1명 정도는 만들어두는 걸 권해드립니다. 6번째,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 사과 안 할 거고요. 여러분한테 배려 안 할 거고요. 그분이 직장 상사건 그분이 여러분의 엄마건 여러분 이해 못 하실 거고요. 그분의 변화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좀 변화하고 그냥 그분은 그 있는 상태에서 내 생활 상처 입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큼만 하세요. 그들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다만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거, 내 마음을 침범하는 것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지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교수님의 따뜻한 조언 한마디. 많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 힘든 거는요, 여러분들이 약해서 또는 당신이 못나서 힘든 건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해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하고 친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요, 한 명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이해하고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의 하루하루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있다 보면 그런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생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해요. 주변 오늘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거에 너무 허덕이지 않고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 방, 휴대폰, 캘린더, 심지어는 통장 관리, 이거 건드리는 거 좋아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쑥쑥 넘어다니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한쪽은 늘 물정 모르는 애기인 거예요. 근데 또 자녀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늘 옛날 얘기만 하는 물정 모르는 능력 없는 늙은이들인 거죠. 우리가 폭삭수가 쏜다 드라마 보면 영범이 엄마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소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마음정비소 일을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좀 유독 안 좋거나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해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 가족들의 특징 혹은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그런 얘기 참 이게 쉽게 하기가 힘든 게 저희 집도 걸리는 것도 좀 있고 이게 또 자녀들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자녀들이 좀 어리거나 또는 그냥 청년기이거나 또는 자녀들이 출가해서 자기 가족들이 있을 때 가족 관계가 또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가족들은요, 서로 가족 간에 경계가 없어요. 바운더리가 없는 거죠. 아무 때나 쑥쑥 들어가. 그리고 서로 바뀌지 않는 사람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아들이 40살이 넘었는데 또는 30살이 넘었는데 그냥 8살 때 개야. 엄마는 50살이 넘었는데 그냥 나 30살 때 나 힘 좋을 때 내가 안고 다니던 4살짜리 딸이랑 얘기하는 거야 그냥. 개인 방, 휴대폰, 캘린더, 심지어는 통장 관리, 이거 건드리는 거 좋아하세요? 20살만 넘어도, 아니 20살이 뭐야, 13살만 넘어도 건드리는 거 싫어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쑥쑥 넘어다니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은요, 감정 표현이 서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감정 표현이 좋은 쪽에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좋은 거 나쁜 거,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 상대방 위주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나 위주의 감정 표현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삐치면 삐치는 대로,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세 번째 특징은 그 감정을 가족을 성인으로 존중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한쪽은 늘 물정 모르는 애기인 거예요. 근데 또 자녀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늘 옛날 얘기만 하는 물정 모르는 능력 없는 늙은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막 같이 있으면 불편하죠. 그리고 또 이런 가족의 또 다른 특징은요, 서로가 서로한테 많이 바래요. 우리가 폭삭수가 쏜다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렸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다 그러던데, 영범이 엄마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나의 성적표고 너는 나의 다이아몬드고, 올리완이야. 남편도 아니야. 그냥 아들한테만. 그건 무슨 얘기야? 페이백하란 얘기잖아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것처럼 너도 나한테 해내라라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 보면, 저한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보면 자녀들 키우고 학비 대고 그러느라고 내가 고생을 했는데 자식들이 자기한테 그만큼 안 해준다고 화병난 분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도 가족 관계가 나빠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또 자식들한테 이제는 좀 30 다 됐으면 20대 중반이 넘어갔으면 그 정도는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는데, 회사나 친구들 사이에는 어때요? 이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너한테 바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계약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가족 간에는 이거를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기대만 해요. 말 안 해도 알 것처럼. 전문 용어로는 묵시적 기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암묵적 기대. 그래 놓고 실망하죠. 실망하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감정의 앙금은 쌓이죠. 그래서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화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데, 이런 가족들 사이에선 늘
그냥 혼자 실망하고 감정 표현을 막 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특징이요. 내가 아닌 네가 변해야 가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만 괜찮으면 돼. 네가 잘하면 우리 집안은 다 잘 돼. 근데 그거를 부모가 자식한테만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식도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는요,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절대 안 바뀌어요. 당신 엄마, 당신 아들 절대 안 바뀌어요. 서로 안 바뀌는 상태에서 적당히 조율하는 겁니다. 서로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맞추기로 협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런 가족들은요, 만나면 아프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뭐 힘들었겠다, 이런 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 들을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맨날 아프다고만 하고 힘들다 그러고, 그 얘기 안 하면 또 모를 거라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뭐 어쩌다가 서울에 있다가 명절에 한 번 내려왔는데 서울 올라갈 때까지 아프단 얘기만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죠. 또 그런 분들은, 가족들은 모여서 옛날 얘기만 합니다. 옛날에 했던 거, 잘못한 거, 옛날에 했던 창피했던 거.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은 내 가족에 대해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왜?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나는 이 집 장손이니까. 그럴 수 있는 가족은 없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구에게든 간에 싫고 섭섭한 감정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 가족한테는 그래도 된다고 착각하는 가족들이 가까이 있으면 늘 불편하고 가까이 있으면 늘 싸워요. 그렇다면 가족 관계가 좀 좋지 않거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군대 가서 보고 배우잖아요. 직장 가서 보고 배우고 학교 가서도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배워요. 사랑도 보고 배웁니다. 관계도 보고 배워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적절한 인간관계 설정을 못 배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본인의 노력과 감정 컨트롤과 지성으로 그걸 이기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느꼈던 불안, 두려움, 자기 비난 이런 것들을 성인기까지 그냥 계속 안고 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첫 번째 특징이 기본 감정이 불안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해요. 잘 못할까 봐, 인정 못 받을까 봐, 상대방이 나를 버릴까 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걸까 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같이 그런 모임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는데 아동복지기관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방문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놀아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또 올게 그러는데 그중에 몇 명이 저랑 같이 간 친구들 몇 명한테 붙어서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게 그냥 안고 울고 섭섭해서 울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왜 악다구니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선생님들이 뛰어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는 늘 사람들은 그렇게 왔다가 떠났거든요. 또 떠날 것 같거든요.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도 그런 사랑을 충분히 관계 공부를 못했으면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두 번째로 친밀한 관계 맺는 걸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언제 날 떠날지 모르니까. 나 사랑을 이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의심증을 가지는 경우도 많아요. 가까운 사람을 더 불안해해요. 정말 날 좋아하는 거는 맞나? 형동생 먹기로 했는데 이 자식 언제 내 뒤통수 칠 거야.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 관계에서 좋았고 사랑받던 기억보다 상처받았던 기억이 먼저 떠올라서 그래요. 세 번째 특징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한테 너무 과하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또는 반대로 너무 안티로만 가려고 하는 경향도 생깁니다. 그래서 맞추려고만 하는 맞춤형의 경우는요. 거절을 안 받으려니까 늘 괜찮다 그래요.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그러면은 참다가 감정적으로 번아웃 되거나 우울증 빠지거나
근데 대부분 우울증까지는 안 빠지니까 울분증에 빠져요. 울분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 한 구석에 앙심을 품는 거죠. 살생부에, 마음속 살생부에 이름 적어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 괜찮다 그래놓고 그런 마음을 먹는 게 맞춤형이고요. 방어형으로 가는 사람들은 상처를 입기가 싫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올라 그러면 아예 그냥 밀쳐내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대인관계 거리가 보통 사람마다 8하나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리적으로는, 생태학적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더 멀어요. 둘이서 밥 먹는 것도 싫어해. 왜냐하면 그런 관계 불편하거든. 친밀감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비난에 아주 전문이에요. 내가 문제지 뭐. 그거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칭찬을 받아도요, 잘 안 믿어요. 부정적인 피드백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다는 말로는 조금 부족하고 자기 존재감 자체를 잘 인정 안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적으로는 긍정적인 인간관계, 이걸 이제 긍정적인 미러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의 모습을 엄마나 믿을 수 있는 친밀한 사람이 나를 비춰주는 거. 비춰주는 게 이제 거울 반사니까 미러링이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미러링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이 크게 문제는 안 생기고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대로 사랑을 받는다든지 사랑을 표현하는 거에 되게 어색해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도 잘하거든요. 왜냐면 방법을 아니까. 그리고 사랑받는 것도 잘 받아요. 받을 줄 아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되게 서투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감정 해석이 잘 어려워. 이게 좋다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왜 그 외국 영화 중에 어카운턴트 푸파파 영화 보셨죠? 주인공이 어디 가서 예쁜 아가씨 만났는데 동생이 좀 너 좋아하는 것 같다고 계속 그러는데 못 알아먹잖아요, 처음에. 감정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사랑 감정의 해석과 표현에 어색한 것도 이런 분들의 특징인 거죠. 그렇다면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가 서로가 좀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만약에 관계가 이미 많이 망가져서 이미 성인이 됐고 많이 망가졌으면 그냥 적당히 떨어져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자녀 입장 또는 부모 입장을 따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와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부모도 또 하나의 성인으로 바라보세요. 부모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없고요. 늘 너그럽고 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인이 아니에요. 질투 많고요. 원하는 거 많고 욕심 많고 먹고 싶은 거 많은 그저 하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외로워해요. 부모는 나를 핍박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같은 성인이다. 어쩌다가 내 부모가 됐으니까 나한테 이러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경계를 정하세요. 부모는 그걸 아직 못할 수가 있는데 나부터 이거는 마이 바운더리입니다. 이건 내 방식이에요. 네, 어머니 아버님 의견 고맙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아이 말도 많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할래요. 나가버리지 말고 이거는 싸우자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의견은 그런데 이미 그렇게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말을 정중하고 부드럽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 쌓아두지 마세요. 감정 쌓아두면 언젠가 폭발해요. 왜냐하면 나도 자녀들도 집에 가면 전두엽이 꺼지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감정은요. 긴 설명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그 말은 조금 섭섭하네. 왜 그 명절 때 서로 사이 안 좋은 텐션이 좀 있는 시누이들 고모랑 뭐 이모랑 엄마랑 얘기할 때 보면 그런 얘기 안 하나요? 같이 김장하면서 그런 말 들으면 약간 섭섭하고 긴장 올라오지 그러면서 왜 우스갯소리처럼 말 받아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좀 더 진지한 아들이라면 진지한 따님이시라면 네. 그 말은 지금 내가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내 맘에는 안 든다는 말을 심플하게 표현하고 지나가란 얘기예요. 그 말의 이면에는 화는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화내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 즉 부모가 화낼 핑계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만약에 부모다 내가 25세 이상의 성인 자녀랑 잘 지내려면 이렇게 하세요. 조언하지 마세요. 그 전에 끝냈어야 돼요. 18살 전에 끝냈어야 돼, 조언은. 그 이후로는 존중해야 됩니다.
성인 자녀는요, 늘 존중받지 못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대들어요. 그 순간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정하고 싶어 못 참겠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드는 말 했으면 그냥 물 한 잔 마시세요. 두 번째, 간섭하지 마세요. 관심만 보여주세요. 관심 안 보여도 자녀들은 섭섭해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간섭은 이런 겁니다. 야, 그건 하지 마라. 그거 하다 망한대더라. 그건 이렇게 해라. 아니면 그거 하지 마. 이거 해. 유튜브 하지 마. 인스타 하래더라 요새는. 그런 건 간섭이고요. 관심은 이런 겁니다. 야, 요즘은 그쪽은 어떻게 돌아가니? 요즘은 어떻게 사니? 뭐 이거죠. 세 번째, 명령하지 마세요. 부탁하세요. 야, 나 서울 올라왔을 때 어디까지 나와가지고 나를 좀 픽업해. 그럴 수 있니? 청유형이라는 말 국어 시간에 배운 적 있으시잖아요.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내 부하 직원한테 부탁하듯이 자녀한테도 부탁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부모님은요, 자기 인생에 집중하세요. 자녀들은 어떤 부모를 제일 좋아하냐 하면 내 인생 알아서 잘 사는 부모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취미, 자신의 건강, 자신 병원 다니면서 약 잘 챙겨 먹는 거, 그거 잘 할수록 자녀들은 훨씬 편안해요. 안 그러면 자식이 굉장히 불편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부모님한테. 첫 번째, 조언보다 존중하세요. 두 번째, 간섭보다 관심을 가지세요. 세 번째, 명령하지 말고 부탁하세요. 네 번째, 내 인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오신 분 중에 어떤 신문 기자 하시는 분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좋은 부모의 조건이 있나요? 물론 정신분석학자들이 얘기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자녀를 내가 낳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될 또 다른 독립된 성인으로 보는 부모. 두 번째, 부모로서 말 많이 하는 부모보다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부모로서 그냥 편안함을 주는 부모. 어떤 부모냐면 잔소리 안 하고 부드럽게 그냥 가만히 혼자 잘 있는 부모예요. 세 번째는 대신 살아주려고 안 하고 응원해주는 부모. 가로치고 너의 선택을 믿는다죠. 이거 자식들한테 엄청난 책임감과 용기를 주는 말이거든요. 네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담례 원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거 담례예요. 내가 그 자녀한테 해준 건 자녀가 나한테 선물로 왔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나의 책임으로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었어요. 담례하라고 페이백하라고 하시지 않는 게 좋은 부모의 마지막 조건입니다. 그러면 좋은 자녀의 조건도 있을까요? 이것도 뭐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녀의 조건은요, 부모의 한계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다 성공해서 다 모든 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정 나이 먹으면 네 일은 네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한계를 인정해 주는 자녀, 그리고 자신의 미래는 본인이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진 자녀가 좋은 자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요, 성인답게 표현할 줄 아는, 적어도 성인답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자녀입니다. 표현 자체가 성숙해야 관계의 질이 높아진대잖아요. 왜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한테 엄마 때문에 내가 지각했잖아 이러는 거랑 25 청년이 엄마가 안 깨워줘서 내가 오늘 직장 가서 과장님한테 깨졌잖아 이거랑은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떼쓰거나 화를 내는 건 아기 때 하는 방식이고요. 성인 때는 부모한테 우리 부장님, 김 부장님한테 얘기하시듯이 하세요. 김 부장님한테 단호하게 얘기할 때 예의 지키시잖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특징인데요. 부모의 삶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집 못 사줘요. 20억 못 줘요. 부모님도 하나의 개인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 주는 자녀가 좋은 자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걸 뭉뚱그려서 이걸 못 받아들일 때 마음의 병도 생기고 관계의 병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의 핵심은 이건 제가 생각하는 관계의 핵심인데요. 정답은 아닐 수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존중, 경계, 바운더리. 세 번째가 적절한 표현. 서로 국경 마주대고 있는 이웃나라처럼, 친한 이웃나라처럼 적절한 거리 띄우지만 우리 세관, 패스포드 여권 검사는 하잖아요.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 존중하고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사이도 마치 외교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심한 말 하지 않고 들으면 기분 좋은 말 중심으로 하는 관계가 건강한 성인 자녀와 성인 부모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착할수록 만만해 보이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실 이 부분은 내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뭐가 된다? 둘리가 된다. 뭐 있잖아. 호의 하다 보면 이전 X세대에 비해서 뭐 MZ세대들은 뭐 남들이 다 짜장면을 먹어도 나는 탕수육과 짬뽕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보면 안 그래요. 가끔 아니면 생각보다 자주 무례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소 한창수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잘 오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잘해주면 오히려 더 무시받을 때가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착하게 살면 원래 복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인간관계에서는 착할수록 만만해 보이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도 사실은 많이 당해요. 사실 이 부분은 내 문제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다 받아주는 사람들이 무시당해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해주면 좋은데 수용해주고 내가 마음이 편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모든 거 다 수용해주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모든 걸 받아주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본인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도구, 수단 또는 배경 이런 걸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오부제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는 거를 선의 없이 그냥 요청하면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준다라는 걸 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무례감을 허용하는 초대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 옛날에 우리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뭐가 된다? 둘리가 된다. 왜 있잖아. 호의 하다 보면 둘리가 된다고. 너무 오래된 농담을 했죠. 나는 선의로 하지만 상대방은 그거를 기회로 이용해서 나를 써먹으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리적인 바운더리가 없으면 상대방은 나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계다. 이걸 넘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무례함을 느낀다는 걸 상대방이 스스로 느끼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인간관계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아랫사람인데도 저는 가끔 이건 비밀인데 전화 연락처 지우진 않고 연락처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가로치고 이름 옆에다가 무례파라고 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례파. 좀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요청 같은 거 되게 쉽게 생각하고 그거를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잘해주고서 무시받는 두 번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20살 넘어서 사회 진출하면 습관적으로 잘 웃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신입생들 그다음에 회사 초년병들 중에 보면 괜히 잘 웃는 사람들 배실배실 잘 웃고 괜히 웃어주고 마음속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게 경제학의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호의를 계속 보여주다 보면 상대방은 나의 노력인 거를 까먹고 그거를 당연한 권리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노력해서 나의 친절을 얻은 게 아니니까 함부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잘해주고서 무시당하는 세 번째 사람들은요.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갈등이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함으로 그거를 그냥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남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되게 두려워해요. 뭔가 약간, 얘기하다 보면 약간의 텐션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내가 싫은 거를 저 상대방 다 알아. 근데 내가 만약에 싫다 그러면 방금 느꼈어, 저 사람이. 근데 내가 방금 싫다 그러면 그게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은 거를 느낄 때, 그냥 내가 그냥 해버리고 마는 거지. 무슨 처음 시집간 지 한 달도 안 되는 며느리야? 며느리가 시엄마한테 굽히듯이 늘 그렇게 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무력한 선함은 때로 상대의 잔인한 본능을 자극한다. 무슨 뜻인지 얼추 이해하시겠죠? 찔러봤는데 맞아줘. 그러고는 아픈 척도 안 해. 그리고 실실 웃어. 머리통 한 대 때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오히려 웃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때리려 그러지. 이게 인간의 잔인한 본능이에요. 인간관계 원래 그럽니다. 만만한 놈한테 함부로 하는 건 동물적 본능인데 그게 인간들 바닥에 깔려 있어요. 성악설일까요? 성선설일까요?
그러면 이 이유 외에도 유독 남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은 무시를 받는다는 게 사실은 당하는 사람의 탓은 아니지. 사실은 그 인간의 탓이지만 내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가 혹시 내가 자신감이 너무 낮고 필요 이상으로 나를 너무 낮추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걸 체크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믿는 힘이 좀 부족한 거 아닌지를 좀 체크해 봐야 돼요. 뭐 겸양심이라 그래서 나를 스스로를 겸손하게 느끼는 건 좋은데,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겸손한 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좋은데 필요 이상으로 미안해하고 필요 이상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럼 그거는 보좌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뒤에 말끝 흐려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눈치를 보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아니 그거는 저기 어저께까지 하고 내일까지 해도 된다고. 이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무시당하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특히 내 윗사람들, 그 다음에 나보다 에너지가 좀 센 사람들은요, 나의 그런 약한 에너지 스타일을 금방 읽어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좀 낮게 대접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두 번째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스맨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타인의 시선을 우선순위에 두죠.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뭐 이전 X세대에 비해서 뭐 MZ세대들은 뭐 남들이 다 짜장면을 먹어도 나는 탕수육과 짬뽕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자기 원하는 걸 얘기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안 그래요. 젊은 분들도 MZ세대들도 그냥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도 그냥 그거 따라가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나야 뭐 괜찮지 뭐. 그냥 네 맘대로 해. 네가 원하는 거 시켜.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으로 느낄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 그러면 세 번째 그 식당 가면 아예 물어보지도 않을걸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정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셀프 디스 전문가예요. 자기 비하를 무지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겸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유머를 너무 많이 쓰는 거지. 내가 원래 그렇지. 내가 옛날부터 머리가 되게 나빴거든. IQ 50도 안 됐는데 용케 대학 졸업했어. 한 번 들으면 그냥 같이 웃어주고 친근하게 느끼지는 농담이지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로 야, 정말 이 땡땡이 바보구나. 본인 스스로를 바보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처음엔 안 그러겠지만 살살 나를 바보 취급하겠죠. 그럼 이것과 반대로 뭘 해도 남들에게 존중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분들 부러워요.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아우라가 느껴지고 되게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고, 그렇다고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권위적이거나 무서운 사람들은 아니고 뭔가 좀 내면에 단단함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여기에 몸에다가 그림 그리고 글씨 써놓은 분들 무서워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첫 번째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자기 기준이 명확해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의 범위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지만 정중하게 아니라고 말할 줄 알죠. 그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마구 바뀌지도 않아요. 명확한 자기 기준과 일관성. 이게 이런 분들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단단하잖아요. 내면이 단단하니까 판단의 기준이 밖에 있질 않아요. 타인의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이거를 예전 철학자의 말로 감정의 독립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비난받았다고 화내고 칭찬받았다고 기뻐하고, 사실은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일희일비하진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사실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내 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내가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 사람 웃게 하려고, 너 잘했다 하는 얘기 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눈치밖에 안 볼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니까 그 사람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난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가 남들이 보기에 나를 어떻게 함부로 못하겠는 일종의 아우라로 느끼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나는 나야 라는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요.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 다 아는 말, 자존감이 높아요.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자기애를 스스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시간, 내 건강, 그리고 내 감정, 이거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과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막 욕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욕해서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원래 내 기준하고 다르고 욕한 거 해봐야 내 마음에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조금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예의 바르고 스스로 약간 정갈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심리적인 전염 효과죠.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면 나도 편안하고 나도 좀 레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경제적 레벨 말고 마음 레벨.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게 세 번째 존중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유형들의 사람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면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건데 정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무슨 영상에서 일본 만화 짱구 있잖아요. 짱구의 한국 성우 하셨던 할머니 성우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가 자꾸 뭐 물건 사라고 배를 누르는데 그거를 뭐라고 못하니까 그냥 본인이 인터폰에다가 짱구 목소리로 지금 엄마 없는데요. 그러고 해서 보내셨대요. 근데 그 판매원은 조금 있다가 또 올 거야. 사실은 거절을 하는 행위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오히려 보호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인데 나한테 약간 내 생각과 다른 뭔가를 요구를 했다. 근데 그 친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요구했는데 내 생각에는 내 기준한테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받아주면 그 친구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 안에선 거리가 생기겠죠. 오히려 야 그건 내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건강한 거절이죠. 무리하거나 싫은 부탁을 받았을 때 지금은 곤란합니다. 아니면 죄송하지만 제 원칙상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내 생각과 다른 건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 짧고 명확하게 대신에 감정은 싫지 말아야죠. 뭐 이렇게 혐오하는 눈길을 하거나 뭐 어떻게 그런 거를 요구해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정중하게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나 선약 있는 날 뭐 만나자 그러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무작정 뭐 내일 모레 어디로 오라고 그러든지 이런 경우들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정중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그렇게 정중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 쿨하게 돌아서요. 오히려 애매하게 시간이 되면 갈 수도 있고 두 탕을 띄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설명이 길어지면 변명처럼 들릴 거고요. 결국 상대방은 나를 만만하게 볼 거예요. 또 너무 기분 나쁜 티 내고 그냥 질질 끌다가 마치 해줄 것처럼 하다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대방한테 앙심을 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내가 지금 그걸 거절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빚진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빚진 거 아니야. 그냥 나는 내가 못하는 걸 못한다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두 번째, 나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으로 증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스스로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 나를 존중해라, 나를 존중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맡은 일 그리고 내 삶의 태도에서 전문성을 좀 보이고 성실함을 보이고 아, 이 사람은 자기 일을 되게 전문적이고 성실하게 해내는구나 라는 게 훨씬 강력하죠. 내가 할게요. 나 할 수 있습니다. 저 되게 잘해봤고요. 잘할 거예요. 말로 하는 거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일주일 후나 2주일 후쯤에 그걸 제대로 해내느냐가 더 중요하죠. 스스로 내 능력에 확신이 만약에 없으면 무시당할 거고요. 만약에 확신이 있다면 타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나를 존중하는 걸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을 제대로 해내는 거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 이거는요. 특히 우리가 인생에서 가끔 아니면 생각보다 자주 무례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침묵의 힘을 활용하세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거나 웃어넘기지 마세요. 우리는 다들 착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무례한 말을 했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게 분명한데도 보니까 쟤도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그냥 에헤? 하고 웃어넘기던지 아니면 그냥 피식 웃고 넘기던지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당당한 사람들은요. 잠시 아무 말 안 하고 좀 더 겉이 튼튼하다면 상대방의 눈을 한 3초 정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웃지 말고요. 화난 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잔잔한 눈빛으로 한 3초 정도 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진지한 눈빛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의 말은 방금 나의 선을 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거죠. 싫은 일을 하자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요, 뭐 당장 못하겠다, 아니면 힘들겠다, 아니면 힘들지만 해보겠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일단 3초 버티세요. 메시지는 일단 전달한 거예요. 상대방은 방금 자기가 무례했다는 거를 깨달을 겁니다. 존중은요, 남이 나한테 해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스스로를 귀한 존재라고 대접할 때 여러분 주변의 세상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뭐 잘라내라, 뭐 줄여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같은 방향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생 친했던 친구가 나이 들수록 불편해진다는 거는 중년기가 가까워질 때쯤 돼서부터 자기 본성들이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각자 인생에서 좀 고달프니까. 그리고 각자 인생의 성장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냥 거리를 조금만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피하게 되는, 거리를 아주 많이 두는 친구인데 돈 문제까지 엮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소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잘 오셨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흔히 평생 친구라는 말을 쓰는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 평생 친구로 둬야 하는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보통 저희가 뭐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특히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 짤 보면 뭐 잘라내라, 뭐 줄여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중년 이후의 친구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게 정신 건강과 그리고 더 나이 들었을 때, 즉 노년의 행복, 그리고 평온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첫 번째 조건은요, 심리적인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좀 못난 모습을 보여도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그 친구 앞에만 서면 굳이 내가 잘난 척 안 하고 화장 안 하고 나 회사에서 잘 나간다고 그러고 공부 잘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 좀 힘든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그냥 편안한 친구. 왜 친구들 여러 만나고 나면 집에 갈 때 이렇게 영혼 털린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좀 충전된 것 같은 느낌. 이게 심리적 안전지대가 된 사람의 특징이죠. 두 번째 평생 친구의 조건이라고 하려면 내가 잘 나갔을 때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인가 하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보통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당연하죠. 인지상정이에요. 그건 내 형제라도 그렇고 심한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가 뭐 잘 돼도 샘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친구들끼리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은 S전자의 자손들을 샘내는 사람이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다 가질 수가 있냐고. 뭐 좋은 부모의 뭐 경제적인 안정성 플러스 자식이 또 대학교도 잘 간다며 뭘 부러워해. 근데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친구라고 하면 나의 성공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질투를 느끼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 잘 됐다. 너 정말 수고 많았구나.
고생 많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죠. 이런 친구들은 성숙한 자아를 가진 거예요. 물론 나한테 주로 그럴 수도 있죠. 나랑 친구니까. 나는 그런 친구를 가지고 싶어요. 세 번째 평생 친구의 조건이라고 하면 이건 좀 현실적인 건데 나랑 가치관이 좀 비슷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취미가 같은 거는 꼭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게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축구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취미가 같아도 좋지만 취미가 같은 것보다 이 사회를 바라보는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같은 방향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정직함, 그리고 뭐 성실함,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무슨 지켜야 될 예의 이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약간 그 강도가 다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과 거리도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가치가 친구들끼리 좀 비슷해야 갈등이 좀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기분도 별로 안 나쁘고 잘 지내다가도 술 한 잔만 하면은 뭐가 틀리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면서 싸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치관이라든지 경제관념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분야는 사람마다 워낙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은 뭐 안 건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그런 걸 안 건드리면서도 나머지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평생 친구의 조건을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평생 친구라는 조건이 제가 되게 공감이 되고 하는데 친했던 친구가 나이 들수록 불편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평생 친했던 친구가 나이 들수록 불편해진다는 거는 어쩌면 어렸을 때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만난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떤 사회 인간관계나 뭐 경제관계나 또는 학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만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정 배경도 다르고 또는 성격도 달라도 어린 시절에 같이 구슬치기하고 자전거 타고 턱걸이하고 이러면서 놀았던 친구니까 아까 말한 그런 3가지 조건 정도만 돼도 일정 나이까지는 평생 친구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중년기가 가까워질 때쯤 돼서부터 자기 본성들이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각자 인생에서 좀 고달프니까. 그리고 각자 인생의 성장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잘 나가고 어떤 친구는 잘 못 나가고 그리고 마음의 성장 속도도 조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나를 피곤하게 해서 이제 피하게 되는 친구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런 친구들은 에너지 뱀파이어들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좀 쏟아내. 자기 하소연하고 세상 힘들다 그러고 내 회사는 너무 후졌다 그러고 맨날 힘들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냐 뭐 힘들겠다 뭐 이러고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공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도 공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너무 오래 만나다 보면 내 마음의 잔고 내 마음의 창고까지 다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이제 슬슬 피하게 되죠. 2번째 평생 친구였는데 이제 좀 피하게 되는 친구들이 안 그러던 애인데 나이가 좀 들면서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깎아내려. 주변 사람들도 깎아내리고 심지어 나까지 좀 깎아내려요. 은근히 깎아내리고 이렇게 우월감을 확인하는 자기가 좀 잘난 것 같은 티를 자꾸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야, 너 그래가 그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러면 그러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조언을 가장하지만 사실은 비난을 하는 거죠. 네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취를 깎아내리는 거죠. 과장 승진을 했는데 야, 그 회사 과장 승진 해봐야 뭐 월급 한 5만 원 더 주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 친구 중에 사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저랑 친한 친구긴 한데 제가 이제 의대 갔을 때 막 저녁 먹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의사 되는 게 좋냐?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은근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저는 고대의대 나왔는데 야, 그러면서 야, 누구누구 자기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 야, 누구누구는 서울대 의대 갔더라. 뭐 이러면서 교묘하게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나를 조금 이렇게 밑으로 깎아내리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평생 친구지만 약간은 좀 피하게 만드는 친구 유형인 거죠. 3번째인데 그냥 거리를 조금만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피하게 되는 거리를 아주 많이 두는 친구인데 필요할 때만 찾는 인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연락이 없죠. 평소에 자기 잘할 때는 알아서 잘 살아요. 심지어 전화도 안 돼. 카톡도 안 돼. 익십이라 그러잖아요. 연락이 없다가 부탁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마음이 좀 쓸쓸할 때, 본인이 공허할 때, 뭐 밤 10시 반, 11시, 뭐 심지어 12시 다 돼서 전화하는 거지. 약간 취한 목소리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나한테 그러는 건 좋은데 왠지 나를 인격체로 내 입장을 고려해서 나한테 대하는 게 아니라 왠지 나를 좀 본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은, 막말로 그거죠. 내가 뭐 지 엄마야? 지 엄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해? 한두 번이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이게 좀 더 나이가 들면 돈 문제까지 얽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점점 피하게 되는 친구들이라 할 수 있죠.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내 에너지를 뽑아가는 에너지 뱀파이어. 두 번째가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사람. 세 번째가 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이렇게 피해야 할 유형의 친구와 손절하는 게 어렵다면 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예 안 보는 경우, 정말 100% 안 보는 경우야 뭐 완전히 뭐 싸움을 하든지 해서 그냥 아예 안 보면 되니까 그걸 손절이라고 보통 그럴 텐데, 손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관계 다이어트, 관계 재배치 정도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점진적으로 거리 두기입니다. 왜 영화 찍을 때 카메라가 가까이 갔다가 뒤로 점점 빠지잖아요. 그 전문 용어로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러죠.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단칼의 관계를 끊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단칼의 관계를 끊으려면 약간 리셋 버튼 누르면 갑자기 엔진이 콱 서야 되니까 약간 부작용이 있어. 좀 시끄럽고. 그래서 그거를 좀 피하려면 그냥 천천히 만남의 횟수, 그리고 빈도, 그다음에 연락하는 숫자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핑계가 많죠. 내가 요새 바빠서, 오늘 저녁에 직장 내 회식이 있어서, 아니면 출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 못 만나는 경우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도 사실은 눈치가 있으면 알겠죠. 물리적으로 시간적 거리를 약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던 친구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의 비중을 조금 낮추는 거죠. 그 친구 입장에서도 나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을 하던 뭐 나를 그냥 깎아내리는 사람으로 사용을 했던 간에 그 사람 마음에 내가 들어있던 것도 약간 퍼센티지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정서적으로 방어막을 좀 세우는 거예요. 만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만나긴 힘들어. 사실 오래 만났던 친구들이라면 만나야 한다면 속마음을 깊이 공유하진 마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도 속 얘기 안 하는 경우에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랑 좀 관계가 좀 서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무슨 경제적인 문제나 직장 내 취직 문제나 이런 것들 잘 안 되고 있을 때 뭐 사실 그런 것까진 굳이 얘기 안 해. 또는 뭐 동생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 뭐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굳이. 근데 꼭 그런 거 꼬집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야, 누구랑 어떠냐? 너네 회사에서는 뭐 너는 지금 승진 언제 한대? 뭐 이런 걸 꼭 꼬집어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하고 나면 마음에 상처를 더 입죠. 이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대화 주제 자체를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는 주제를 잡으시면 돼요. 신문으로 치면 사회면에 나오는 거, 날씨, 뭐 뉴스, 연애, 가벼운 뉴스를 좀 스몰 토크 정도로 한정 짓는 게 어떨까 싶어요. 미국 사람들 스몰 토크 할 때 가수 얘기, 정치 얘기, 뭐 사회 얘기, 뭐 유명 인물 얘기 이런 거 가지고 뭐 학교 얘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스몰 토크 한다고 너무 인간관계가 가볍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기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정적인 말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거죠. 동요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데 기술적으로 그런 얘기 하다가 나한테 꼭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면 맞지, 꼭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긍정의 사인을 주면 저한테 더 해요. 그리고 저랑 의견이 안 맞거나 저를 좀 살살 감정적으로 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 흥분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마음에 칸막이를 치는 연습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나 자신과 잘 지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자 잘 노는 연습을 하세요.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 자신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밖에서는 천상 호인 소리 들으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웬만하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참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는 본인 스스로한테 되게 가학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혼자 지내도 돼요. 혼자 나 보고 싶은 영상 보고 혼자 나 보고 싶은 책 읽고 아니면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시간도 편안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의 즐거움을 깨달아 보자. 억지로 피곤한 관계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꼭 그 사람 아니어도 나랑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천지 빽가루예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만의 평생 친구 구별법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 저만 해도 이제 중년 나이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몇 가지 자기만의 요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나름 이쪽으로 마음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어색하지 않은 사람인지. 왜 그런 노래 아시죠? 무슨 선전에 나온 거. 말하지 않아도 좋아. 좋은 친구들 사이 그리고 좋은 가족 사이에서는 아무 말 안 해도 좋아요. 그냥 각자 소파 한 구석에 앉아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편안히 하고 있어도 서로 헤어질 때는 재밌었어 그러고 헤어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나면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 관계. 그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도 편안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순간에 서로의 영혼이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진동이 공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내 일만 하고 있어도 편안한 관계인지 첫 번째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그 사람하고 있을 때 내 모습이 괜찮은지를 체크합니다. 어떤 친구랑 같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너그럽고 좀 더 점잖고 조금 세상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막 그러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랑만 있으면 막 세상 욕하고 나도 모르게 누구 뒷담화하고 비판적으로 변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죠. 좋은 친구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을 만나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아니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 걸 느끼게 됐어요 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하고 있을 때 내 모습이 괜찮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중요한 질문이죠. 인생의 겨울을 함께 견뎌줄 사람인가? 성공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남들이 다 나 훌륭하다 그럴 때 오는 사람 많아요. 그 왜 가끔 TV에서 갑자기 스타로 뜨는 분들이 있잖아요. 연예인이라든지 가수라든지 또는 뭐 평범한 분들도 갑자기 확 뜨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사돈의 팔촌까지 연락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 말고 낙엽 지고 바람 부는 아주 추운 겨울. 이거 인간의 삶으로 따지면 실패하거나 상실을 했을 때잖아요. 그럴 때도 옆에서 그냥 같이 차 한 잔 내주고 묵묵히 앉아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다 사람이라서 나 힘들다고 내가 겨울이 왔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옷 벗어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줄 거예요. 근데 그러지는 않더라도 그냥 가만히 묵묵히 차 한 잔 같이 마셔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편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아닌가 좋아요. 왜 그 서울 대기업 그 자가소유 김부장 그 드라마 보면 회사 잘리는데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어주고 잔소리 많이 해주는 그 건물주 친구 하나 있어요. 그런 친구 같은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일화 하나 생각 안 나세요? 좋은 친구인지 알아보려고 무슨 나무 토막 하나 이렇게 거적대기에 싸서 지게로 메고 가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네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거 같이 도와주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문 닫아버리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다라는 옛날 이야기. 한국의 아주 오래된 민화가 기억이 나네요. 세 가지입니다. 가만히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괜찮게 느껴지는 사람, 인생의 겨울에 차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그러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 법과 구별하는 법 그리고 나쁜 친구와 거리 두는 법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고 어려운 질문이다. 일단 네가 좀 쓸모가 있어야지. 그리고 네가 좀 괜찮은 사람이어야죠. 나는 쓸모도 없고 나는 인간적으로도 그냥 핫질인데 좋은 친구만 만나기를 바라면 그게 되겠어요? 대부분의 현실적으로 이건 정신과 의사가 할 말은 아닌데 현실적인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도 역시 본인이랑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본인이랑 같이 있으면 본인이 좀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고 본인이 아무 말도 안 해도 같이 편한 사람을 친구로 찾고 있을 거예요. 나 스스로 그 사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하세요. 요령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 존중을 좀 하세요.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은지, 지금 감정적으로 좋은 일은 없는지 칭찬을 하거나 위로를 해줄 결심을 하고 만나면 어떨까 싶습니다. 품이 있어 보이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성격이 좀 여유로운 사람이 있고 급한 사람이 있지 그러는데 이건 성격이 아니고요. 일종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품위는 선택의 문제인 거죠.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요, 입은 닫고요, 귀를 먼저 열어요. 꼰대들은요, 모든 대화를 내 주장으로 끝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첫 번째 제일 효과적인 게 AI 모드 사용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또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냥 지혜로운 중도를 지키는 거. 안녕하세요. 한창수의 마음정비소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교수님, 나이가 들수록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이 들면서 좀 품이 있고 어차피 이제 잘생겨지고 젊어 보이긴 글렀으니까 품이 있어 보이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더니 첫 번째가 좀 여유로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명 여유라는 이름의 마음 근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전두엽이라는 게 감정관리 기능을 하는 데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그중에서 그 감정관리 기능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나이 먹는다고 다 현명해지는 건 아닌 거 이제 다 아시니까. 근데 전두엽이 잘 작동을 하면 작은 일에 너무 좋아하거나 또 너무 환해하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말하다가 누가 중간에 자르고 끼어들어와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와도 좀 바쁘시나 보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대형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갔었는데 그 주최하시는 분들이 뭐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회장님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사말을 하는데 와, 6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저보다 이제 한 30년씩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있는 자리였는데 그 회장님 하시는 분들이 얘기들 하더니까 막 1시간 반, 8시가 되도록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좀 걱정이 됐죠. 저 직업병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병. 저거 어르신들 저거 화 못 참을 텐데 역시 몇 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물론 당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지잘난 척 좀 할래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벌컥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워낙 노화 자체가 이런 감정 컨트롤 능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여유라는 게 뭐 사람이 타고나기를 성격이 좀 여유로운 사람이 있고 급한 사람이 있지 그러는데 이건 성격이 아니고요. 일종의 습관이에요. 뇌를 따지면 뇌의 사용 습관이라는 거죠. 평생 작은 일에 화내고 평생 하나하나 못 참고 안 그러면 무시당할까 봐 그렇게 살면 뇌 사용 습관이 그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의식적으로 한 템포 쉬고 감정 폭발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고 그러고서 반응하는 연습을 하면 뇌가 바뀐다 그래요. 왜 신경 가소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뇌가 좀 플라스틱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네 인생 자체가 사실은 평생 수련하고 사는 거잖아요. 타고난 품성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이가 먹어서도 가다듬는 마음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품위는 선택의 문제인 거죠. 나이 드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추한 어른이 되느냐, 품이 있고 같이 있고 싶은 어른이 되느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거죠. 두 번째는요, 입은 닫고 귀는 여는 사람입니다. 내 경험을 정답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 그 내가 해본 건데 말이야. 야, 그거 안 되더라.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요, 입은 닫고요, 귀를 먼저 열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사실 듣다 보면 모르는 얘기 많잖아요. 그런 얘기가 뭔지. 근데 들으면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듣고서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소위 말하는 그 맥락을 파악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인지적인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 중간쯤 어디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 능력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 대화에서 내가 맞아, 네가 틀려, 내가 해본 건데 이건 절대 안 돼. 그리고 젊은 사람이나 친구랑 싸워봐야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요. 대화 내용은 없어지고 대화했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만 남거든요. 품위 있게 늙으시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대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꼰대들은요. 모든 대화를 내 주장으로 끝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 얼마 전에 의정사태 있었잖아요. 젊은 의사들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저희끼리 일하면서 우리 때는 밤새도록 일하고 집에도 못 가고 일주일씩 그냥 양말 2개만 신고도 살고 막 그랬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끼리 했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하고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계속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떠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 훈계지. 예전에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나와 너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와 너는 나를 존중하는 만큼 당신도 존중한다는 관계를 얘기하죠. 근데 내가 그냥 만나서 훈장질만 한다? 잔소리만 한다? 그건 나와 너가 아니라 그냥 나와 그것, 너는 나의 그냥 오브제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품이 있는 사람들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요.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진짜 대화를 나눠요. 내가 나이 드신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상대방이 나보다 20년이 나이가 많다는 거를 까먹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진지하고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나랑 대화를 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 이건 굉장히 프랙티컬한 관점인데 좀 단정한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품위가 있어요. 이게 비싼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타인에 대한 예의죠. 나하고 만나는데 후줄근하게 그냥 늘어지는 옷, 그다지 깨끗하지도 않은 옷, 그리고 냄새도 나. 누가 가까이 가려고 그러겠어요? 여자고 남자고 몸에 향기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몸에서 약간 은은한 향기? 향수 뿌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태도 자체가 굉장히 정돈된 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만나고 있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날 때 나는 나름대로 의관정제하고 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칸트,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품위의 의무가 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도덕적 의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남도 내가 어떻게 대할 건지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머리는 산발이고 옷에는 냄새나고 손톱은 지저분하고 그래놓고 내가 원래 성격은 좋아, 말은 이래도 사실은 되게 털털해. 별로 안 통해요.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옷차림과 태도다. 명품 안 입어도 돼요. 그냥 깨끗한 셔츠, 정돈된 머리, 단정한 바지, 이런 것만으로도 품격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건 사회계급이 아니라는 거. 개인 의견으로는 중년 이상이라면 그냥 젊은 사람들처럼 입는다고, 그 영포티룩이라고 해, 그냥 티 입고 니트 입고 그냥 이렇게 가디건만 입고 다니고 이러는 분들 많으신데, 근데 나이 들면 이 근육도 빠지고 늘어져요. 제가 보기엔 그냥 재킷 입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나이가 들었는데도 교양 없고 피하고 싶은 어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종종 있죠. 웬만하면 같이 안 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제 후배나 제 아랫사람 중에도 저를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봐 사실은 걱정할 때가 종종 있는데, 첫 번째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과거의 영광을 영원히. 왜 원래 한 번 장관은 영원한 장관이고 한 번 교수는 영원한 교수고 한 번 장군은 영원한 장군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퇴임한 지 10년이 지나도 장군님이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과거의 영광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왕년에 말이지. 사람이 심리학에 회상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면 과거는 다 아름다웠던 거죠. 그때는 참 좋았어. 그때는 라면 맛도 훨씬 맛있었는데 요새는 왜 그런 김밥이 없냐? 이런 식으로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문제는 현재 내가 겪는 결핍을 과거의 훈장, 내가 과거에 뭐였어 라는 걸로 덮으려 할 땐 거죠. 나 옛날에 잘 나갔어.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해줘요. 잘 들어줘요. 칭찬도 합니다. 근데 그게 2번, 3번, 4번 반복된다? 지쳐요.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공허함, 그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실존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뒷모습으로 이해된다고. 과거를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앞에 그런 실수 안 하려고 하고 좀 더 현명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는 발판이지 거기에 몸담고 사는 거주지는 아니거든요. Here and Now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하고 싶은 어른 2번째, 청하지 않는 조언을 남발하는 분들이에요. 교양 없는 훈수꾼들이 있어. 왜 친구들 바둑이나 장기 두는데 옆에서 물어보지도 않는 훈수 두면 어떻게 돼요? 나쁜 놈 소리 듣죠? 빨리 가라고. 요청하지 않는 조언은요, 도움이 아니고 간섭에 가까워요. 모든 대화를 자기 자랑으로 시작하고 가르침으로 끝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러는 순간 관계는 멀어져요. 심리학에서 반응성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반항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왜 6살짜리 아이도 지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 청소년들 특히 할래도 내가 하지 누가 하라는 거는 안 할라 그러잖아요. 나도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누가 하려면 하고 싶던 것도 괜히 하기 싫어져. 그게 사람인데 안 물어봤는데 조언한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암묵적으로 넌 이거 잘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반복되면 젊은 사람은 제자는 내 자식은 숨 막혀 해요. 진짜 지혜로운 어른들은요 질문을 기다린다고 해요. 이럴 땐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이렇게 해 이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는 아니면 정답은 아니지만 그때는 이랬던 것 같아. 아니면 나 때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약간은 겸손하게 마지막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라는 여지를 주는 거죠. 이런 차이들이 아마 품격을 만들어내고 품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번째는요. 지갑은 닫고 입만 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받는 것에만 고착된 어른들이 있어요. 밥이라는 게 항상 남이 사고 도움은 항상 받고 감사 표현은 안 하고 그러면서 말은 많고 말하는 걸로 나름 밥값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인간관계라는 건 사회교환 이론이라 그래서 내가 준 만큼 상대방도 줄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이런 균형이 맞아야 사는 거죠. 친구도 그렇잖아요.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반대쪽은 착취당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떠나요. 나이가 먹어서 윗사람이 됐다 그래서 받기만 해도 된다는 권리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호혜성, 레시프로시티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호혜성의 덕이랑 마찬가지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배려받은 만큼 타인을 배려하는 거. 인간관계는 그게 있어야 돼요. 꼭 돈이 아니어도 돼요. 진심 어린 감사,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마워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관계를 지켜요. 그렇다면 이렇게 품이 없는 어른들을 피할 수 없을 땐 어떻게 돼야 할까요? 젊은 분들, MZ세대들이나 또는 30대 또는 40대 지나시는 분들 보면 자기 방법이 있어요, 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제일 효과적인 게 AI 모드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또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거 왜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감정 없는 리액션만 주세요. 그걸로 자극을 차단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차단이라고 말하는 기법이에요. 상대방이 말이 내 말에 이렇게 딱 뿌리 내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도 나한테 말을 던지고서 본인이 원하는 그 기쁨이나 본인이 원하는 즐거움 또는 착취적인 마음, 학대하는 마음 이거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안 받는 거. 꼰대질 하는 사람 만났을 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나 그러고 인상 쓰고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치려고 하면요 나만 손해인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은 오히려 신나하고 이것 봐라 댐비네 이러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화내면 뭐라 그래요? 어디 가서 나만 더 나쁜 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는 대신에 네 그런 관점도 있으시군요 라고 담담하게 남기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이게 변증법적 치료라는 심리치료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현명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흔히 왜 나르시스트 이겨내는 법 이런 거 영상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회색돌 기법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그 회색돌 기법처럼 아예 잘라내서 떠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보단 조금 약한 방법, AI 모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아닌 그냥 지혜로운 중도를 지키는 거. 두 번째는 심리적인 거리 두는 방법입니다.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화가 나요. 대신 아이고 저 어른 정서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왜 자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비라는 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상태를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understanding. 어린 시절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면서 저 나이까지 갔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좀 편해지죠. 물론 이해한다 그래서 다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경계는 분명히 하지만 마음속 분노와 그 사실 자체는 약간 떨어뜨려 놓는 거죠.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한다 그랬을 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괜히 화를 난다는 건 내 손해니까. 사실은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의 핵심이기도 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대방의 감정 조절 못하는 거, 그거에 내가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마음 컨트롤에만 집중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된다. 물리적인 타임아웃을 선언하세요. 무례함이 선을 넘기 시작을 하죠. 화를 내기 약간 어려워요. 제가 선약이 있어서 죄송한데 다음 일정이 바로 잡혀서요. 그리고 상대방 대답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노트북 챙겨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게 나의 품격이기도 하고요. 이게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경계 설정입니다. 칸트가 말한 자율성의 원칙이기도 해요. 나는 타인의 수단이 아니고 내가 목적이어야 돼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하고는 오래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예의는 지키세요. 왜? 나중에 가서 내 욕하지 못하게. 교수님, 그렇다면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제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요. 나위로 권위 세우지 않는 거. 세상에 나이 40 넘어서 심지어는 막 50 넘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조금 한 30분쯤 지나면 그런 얘기 하죠. 저 실례지만 몇 학번이세요? 사실 그 질문은요. 본인의 고백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내세울 게 나이밖에 없다는 거지. 나이는요. 경험을 의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지혜를 보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뭐 법적 권위냐 카리스마적 권위냐인데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권력이 있고 나이 많고 힘이 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나이가 있고 그 사람이 분대장이고 소대장이니까 내가 말은 들어주지, 과장이니까 내가 말은 들어주지만 그 사람을 권위로 인정하진 않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마음 안으로.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사실 진짜 존경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아, 저 사람 되게 괜찮다. 보고 배울 게 되게 많다. 그럴 때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존경이 나오는 거고요. 공자가 말했죠. 나이 50에 지천명이라고. 근데 이거 50대면 자동으로 쿠폰 나오듯이 알게 되는 천명은 아니에요. 평생 배우고 성찰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로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존경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분노 조절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서 이제 점점 화 조절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나보다 젊고 경험도 없는 것들이 자기 고집 부리면 화가 벌컥 나기 쉽죠. 버럭 화내는 순간 그동안 쌓아놓은 품격은 무너져요. 화는 종종 뇌가 노화된다는 거에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충동 조절이 더 안 돼요. 그리고 이 화를 계속 머리 안에 쌓아두면 뇌 자체가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 뇌 편도체가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나를 괴롭히는 걸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항상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돼요. 왜 나이 들면서 뭐 말 한마디만 하면 예민해지고 화내는 어르신들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못 참고 예민하다가 화를 벌컥벌컥 터트리는 거죠. 한 번 터트린 화는 되돌릴 수 없어요. 물 한 바가지를 땅에다가 쏟아붓고 저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느냐. 화는요, 내가 당하면 아무리 착해서 되갚아서 복수는 안 하더라도 마음 안엔 남아 있어요. 이거는 울분이에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화날 때는 그냥 숫자 세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자리 일어나세요. 감정은 모두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가 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맘대로 표현해도 되는 그런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해요. 프랙티컬한 건데 사생활 좀 캐묻지 마세요. 관심이나 참견은 사실 한 끗 차이인데 왜 좀 친해졌다 싶으면 한 두 번째쯤 만나면 연봉이 얼마야? 결혼은 했어? 또 심지어는 나이 먹어서 만난 사람들끼리 애가 몇 명이세요? 뭐 둘이세요? 아,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럼 다 이유가 있겠지. 뭐 그거 왜 물어? 사실 그거는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말하기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심리학의 자기 노출 이론이라는 거에서 보면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하고 좀 가까워지고 내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 마음을 연다 그래요. 생덱지베리 소설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가 먼저 가까이 오라 그러기 전까진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냥 앉아만 있으랬잖아요. 억지로 캐내려고 하면 상대방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게 편안한 사람이 먼저 되세요. 제 경험으로는 안 물어봐요. 정신과 클리닉에 와도 그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궁금한데 그거 본인이 스스로 얘기할 때까지 잘 안 물어봐요. 어떤 경우는 한 1년이 지나서야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서 펑펑 울고 나서 그러고서 좋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제발 나이 많다고 사생활 좀 캐묻지 좀 마세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제발 나이로 권위 세우지 마시고요. 화 조절 좀 하세요. 감정 표현 아무한테나 안 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데 사생활 좀 캐묻지 마세요. 근데 반면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아예 안 만나는 회피성 애착을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버림받았던 기억이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것 자체가 따뜻함이 아니라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소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교수님,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자녀의 행동이나 말투를 보면 집의 분위기나 가정 환경도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엄마 아빠가 공부 어디까지 했는지 그것도 좀 알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엄마 아빠가 어떤 집에서 자라난 분들인지도 알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 집안에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도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렇다 그래서 뭐 점쟁이나 신받은 사람처럼 자세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이들의 행동과 말투 자체가 그 부모를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아이들은 무의식적인 모방학습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왜 흔히들 아이들의 꿈과 행동은 투명하다는 말을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 사회학습 이론에서 보면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해요. 아이는 부모가 하란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가 하는 대로 하고 사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군대 간 사람들 아시겠지만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와치 앤드 런. 아이들이 부모한테 배우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부모가 뭐 행동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싸우거나 뭐 운동을 하는 걸 보면 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우리 그 아이의 뇌에서는 신경계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돼서 실제 하는 것처럼 그 신경이 커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가리키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강력한 거죠. 집에서 부모가 맨날 부부싸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는 학교 가서 또는 유치원 가서 똑같이 아이하고 소리치고 싸울 거고요. 집에서 존댓말 쓰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아빠가 엄마랑 서로 사이좋고 서로 예뻐하잖아요. 그 아이도 밖에 가서 굉장히 공손한 예절 바른 아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필터링이 없어요. 그래서 하던 거 그대로 밖에 나와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집에서 아빠가 엄마한테 부부싸움 하다가 야 이 바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봐요. 그럼 그 애는 유치원 가서 똑같이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의 편집 안 된 동영상 원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말보다 행동이에요. 시골 서당 훈장님이 내가 바람 뽕 해도 너는 바람 풍 해라 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전 속담인데 이거 안 통해요.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걸 보고 배우니까 야 핸드폰 보지 마 머리 나빠진대 ADHD인데 근데 본인은 핸드폰만 봐. 그거 아이가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야 너 거짓말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난다. 엄마 거짓말하면 너 교도소 간다 라고 했는데 당장 택배 아저씨한테 전화해가
해가지고 그 엄마가 어제 주문했는데 왜 안 와요? 사실 아침에 주문해놓고 출발한 것만 보고 뭐 바보야. 택배 주문하면 그게 택배 시작됐다고 해도 그 배송되는 사이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경우 되게 많던데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거짓말을 해. 그러고서 화를 내면 아이는 그 행동을 보고 배우죠. 인지 부조화 개념이라 그래서 부모가 말한 것과 다르게 행동할 때 아이는 둘 중에 뭘 믿을 것 같으세요? 말을 배울 것 같으세요? 행동을 배울 것 같으세요? 행동을 보고 배워요. 학교 선생님들 공자님 말씀, 인생에 도움되는 말씀, 철학적인 얘기 맨날 하시면서 막대기 가지고 애들 두들겨 팼던 옛날 선생님들 많잖아요. 아이들은 뭘 배웠어요? 공자 말씀 다 까먹었어. 신경질 내고 애들한테 욕하고 때리는 것만 보고 배운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행동이 진짜니까 그래요. 말은 거짓말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명령을 해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답니다. 위선적인 말은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아이는요 자라면서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분위기, 그 공기도 마십니다. 분위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집안의 정서적 분위기, 그건 공기거든요. 그게 아이의 뭐를 만들어요? 인격을 만들 거예요. 그런 연구도 있었어요. 정서적 분위기를 조사했던 한 연구에서 가정 내의 정서 환경이 아이의 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집안 분위기가 항상 긴장돼 있어. 엄마 아빠 맨날 싸워. 집에 오면 아빠 맨날 신경질 내.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는요 뇌가 예민해져 있대요. 편도체가 예민해지고 집에서 웃음이 많은 집 있잖아요. 맨날 놀고 막 뛰어놀고 즐겁고 그 깔깔거리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전두엽이 아주 건강하게 발달한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적으로도요. 엄마 아빠가 맨날 부정적이고 화내면 아이는 부정 편향이 강화돼서 맨날 세상을 부정적이고 나쁜 거고 신경질 나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녀 교육의 첫걸음은 뭐다? 부모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는 경제적인 준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준비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어른들의 특징이나 어떤 게 있을까요? 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애착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보통 애착이론은 존 볼비라는 심리학자와 에인스워스라는 분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애착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이라는 게 예쁘다, 잘했다, 너는 엄마가 사랑한다 라는 그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사회 나와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맺는 관계가 되게 불안정해진다는 건데, 사랑 못 받은 아이의 안쪽에는 어른이 됐어도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인이나 친구 관계에서 그걸 계속 확인하려고 해요. 떠나지 않을 건지. 신경과학적으로는 옥시토신 시스템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아달라고 그러고 자꾸 뭐 사랑하냐고 얘기하라 그러고 불안정한 사람인 거죠. 근데 반면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아예 안 만나는 회피성 애착을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버림받았던 기억이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것 자체가 따뜻함이 아니라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에리 프롬,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그분이 말한 거에 나오는 대로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원래 사랑은 본능이 아니고요. 윗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서 아래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일종의 배우는 거거든요. 학습이에요, 학습. 본능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받는 경험이 있어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 경험이 없으니까 성인이 돼서도 관계를 잘 못하는 거죠. 어린 시절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이런 분들은 인정 중독이 커요. 과도하게 인정 욕구가 많은 거죠.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애쓰고요. 남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요. 칭찬받으려고 해요.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 보이는데 능력이 좋으면 조건부 자존감인 거죠. 남이 인정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잘해야 자기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뭐 성적 높으니까 칭찬해 줄게, 너 착하니까 이뻐해 줄게, 이런 조건부 사랑을 받으면 성인이 돼서도 그 조건에 맞추려고 무진장 애를 쓰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 자체가 뇌에서는 도파민을 나오게 만드는데, 내 셀프로 도파민을 못 나오게 하고 내 스스로 인정을 못하고 타인이 나를 칭찬해 줄 때만 도파민이 나오니까 마치 마약 중독 걸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 소리를 하게 만들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치 노예가 주인한테 아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아부를 하는 거죠. 이걸 니체가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었대요. 내 가치가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매달린 거죠.
어찌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어른들의 세 번째 특징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착한 아이 신드롬. 착해지려고 무진장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니까 이쁨을 받는 거야. 착하면 내가 사랑을 받을 거야. 이런 믿음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선 탐자기하고 비교된 거짓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의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만 유지를 하는 거죠. 남을 돕고 거절 못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저 남이 도와달라는 건 다 해주는 사람, 그리고 뭐라 그러면 그냥 항상 미안해하고 사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되게 불편해, 사실 그런 분들 보면. 근데 이런 분들 마음 안에는 사랑받지 못했던 마음이 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내 욕구를 인정하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법을 잘 못해요. 그냥 남들한테만 자꾸 뭐를 하고, 심지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어른이 되면 평생 착한 사람 노릇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각성할 수가 있어요. 각성하면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각성하고 아예 악인이 되고 분노와 복수에 매달리는 그런 드라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혼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어린 시절 사랑을 못 받고 어른이 됐다. 첫 번째, 애착관계가 되게 불안정해지고요. 두 번째, 과도한 인정 욕구에 빠져들고요. 세 번째, 착한 아이 신드롬에 빠져들 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어릴 때 어떤 교육을 해야 정서적으로 안정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그 심리학자 그 고수님들, 원로 선생님들이나 또는 뭐 신부님, 경험 많은 뭐 스님, 이런 분들은 그냥 애 이뻐해 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그 애를 이뻐한다는 게 몇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애 이뻐하는 엄마 아빠들은요, 감정을 미러링 해줘요. 감정을 반사해줘요. 너 가지고 화가 났구나, 아이고 무서웠구나, 잘 자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주는 걸 감정의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애가 울 때 울지마, 시끄러, 이게 아니라 속상하구나 라고 해주는 게 감정 미러링이고,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아이한테 알게 모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화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화난 이유를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나이 먹어서도 그거 잘 못하는 사람들 많죠.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전두엽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를 정서명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요,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편도체, 불안과 화를 다스리는 그 편도체의 과잉 반응 자체가 줄어든다고 해요. 감정을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표현하고 조절하고 했던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굳이 심리학까지 안 가더라도 그 스피노자가 썼다는 정서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는 게 이성의 시작이다. 내 감정을 아는 사람이 나중에 현명한 어른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뻐해주는 엄마 아빠는요, 아이를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줘요. 실패해도 칭찬해줘요. 걷다가 넘어져도 아이고 넘어졌구나, 다시 일어나면 되지, 다시 일어났구나, 칭찬해 줍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성적 올리면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성적을 받든 나는 소중해, 이걸 느끼게 하는 거죠. 제가 가끔 의심받을 때가 있어요. 제 자녀들한테, 다 컸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지만, 아빠는 좀 조건부 사랑인 것 같아, 엄마에 비해서. 성적이 좀 좋으면 잘했다 그러고, 아니면 조금 말 안 하고. 나도 모르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이 좀 그렇지 뭐, 아무리 정신과의사라도 뭐 좀 그러면 안 되나?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이와 친하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려고 명심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이 칭찬하는 거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너는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고 나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부모가 할 역할인 거예요. 너는 왜 태어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이런 아빠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요, 아이한테 안전기지, 시큐어 베이스가 돼야 돼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주유소가 돼야 되거든요. 왜 아기가 엄마가 뜨개질하고 있으면 혼자서 슬슬 돌아다니다가 옆방도 갔다가 친구들도 잠깐 봤다가 다시 돌아와서 엄마한테 한번 안고 그러고 다시 놀러 가죠. 에너지 충전하고. 왜? 엄마는 주유소니까. 엄만 안전기지니까. 네가 실패해도, 네가 어디 갔다 와도 엄마 아빠는 여기 그냥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믿음이 아이를 세상으로 도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아이를 안정된 어른으로 만들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만약에 조건을 건 사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평생 남들의 인정과 타인의 칭찬을 추구하는 인정욕구 추종자로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아이를 이뻐해주는 좋은 부모의 세 번째 조건이요, 부모가 좋은 모델 되는 거예요. 왜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 했잖아요. 책에서 읽고 배우지 않아요. 부모를 보고 배워요. 부모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설명했네, 미안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사과를 하는 것만 봐도 아이는 사과하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부모가 화났을 때 소리 안 치고 내가 지금 좀 화가 났다 얘야, 잠깐만 진정하고 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있어라, 너가 지금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화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이도 아, 엄마 아빠가 화가 났지만 그 감정을 조절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낍니다. 아이의 뇌는요, 부모의 행동을 스폰지처럼 흡수해요. 100마디 설교보다 한 번의 모범이 강력합니다. 자기는 배틀로얄 하고 있으면서 전자오락 하지 말라고 아이한테 100번 해보세요. 그게 통하나?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솔직하고 노력하는 느낌을 주는 부모가 되는 건 중요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반성하고 성장하잖아요. 엄마 아빠도 어차피 성장하고 있는 존재들인데 뭐 그게 최고의 교육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예뻐해 주세요. 저도 노력을 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아이를 이미 키워보신 입장에서 예비 또는 초보 부모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조언 한마디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한국의 중년 남자로서 일단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키운 게 아니죠. 저는 그냥 같이 아이들하고 사는 거고 저보다 아이들 엄마가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도 또 같이 키우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첫 번째가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유명한 자녀 교육의 전문가가 한 분 계신데 그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게 Good Enough Parents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실수하고 우리는 화도 내고 우울해지고 짜증도 나지만 그때마다 그걸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아이를 항상 따뜻하고 솔직하게 안아주는 노력을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겁니다. 아이는요, 진짜 부모를 원해요. 완벽하게 연기하는 부모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엄마도 처음이라 실수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더 좋은 엄마예요. 심리학 연구를 보면 너무 권위적이려고 하고 완벽하려고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문제가 더 많대요. 왜냐하면 실수하는 걸 배우질 못했으니까 오히려 자기도 완벽하려고 하는 강박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수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회피하고 불안해한다고 해요. 그냥 적당히 실수하고 적당히 감정 컨트롤 하려고 노력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배우고요. 대신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회복 탄력성이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사실은 그걸로 충분해요. 보너스 몇 개만 더 드리면 비교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아는 누군가가 제가 졸업한 대학교 의대에 딱 입학한 다음에 갔더니 여기 붙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옆집 누구는 서울대 갔더라. 칭찬 좀 해주면 안 돼? 비교 좀 하지 마세요.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 잘하고 어떤 사람은 외우는 거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는 못해도 사회성이 되게 좋은 사람도 있고 각자 자기 타이밍이 있어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내 아이는 자기가 가진 강점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열등감에 빠져들게만 만들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얘는 왜 얘는 다른 애들처럼 못해? 라는 메시지만 줄 수 있다는 거죠. 느려도 괜찮아요. 빠르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일찍 과거 급제하면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각자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보너스를 드리면 제가 제 후배들한테 이런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애가 속썩인다고 공부 안 한다고.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니? 아이가 서울대 가는 거야? 카이스트 가는 거야? 아니면 유학 가는 거야? 내 생각에는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사실 공부밖에 한 게 없어서 다른 길을 모르니까 공부 못하면 인생에서 실패한 걸 아는데 사실 그렇진 않더라. 오히려 했으면 하는 마음에 엄마 아빠하고 아이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더라. 나는 내 자식이 딴 걸 못해도 나랑은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와 자녀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 부모가 있고 내 아기가 어린아이가 있으면 매일매일 크는 하루하루를 사진에 담아놓고 마음에 담아두세요. 조금만 나이가 드시면 그 하루하루가 그립고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아쉬우실 거예요.